에릭, 한국어 책 제목과 저자 말씀해 주세요. 책 제목은 야성의 부름이고 저자는 잭 런던입니다. 시작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연상 독백 시작해 주세요. 시작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청중분들께서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같이 움직여서 섀도잉 스피킹으로 따라가 주세요. 그 순간 벅은 알았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들이 으르렁대며 귀를 뒤로 젖히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잔뜩 노려보며 돌고 돌 때 벅은 그 장면이 어쩐지 친숙하게 느껴졌다. 하얀 숲, 흙, 달빛, 그리고 전투의 전율 등 그 모든 장면이 떠오르는 듯 했다. 흰 눈과 침묵 위로 유령 같은 침착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공기 한 올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개들의 허연 입김이 천천히 올라와 얼어붙은 공중에 머물렀다. 잘못 길든 늑대들처럼 개들은 순식간에 눈 덧신 토끼를 먹어치우고는 기대에 차서 벅과 스피츠를 딩 둘러싸고 서 있었다. 그들도 침묵을 지켰다. 눈만 맹렬히 불타올랐고 입김은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벅에게 이 오래된 장면은 전혀 새롭거나 낯설지 않았다. 마치 늘 그래왔던 것 같고 당연히 그런 것 같았다. 스피츠는 현장에서 단련된 투사였다. 스피츠베르겐에서 북극을 거쳐 캐나다와 베런즈를 가로지르며 온갖 개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그들을 이겨내 대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통렬하게 노여워했으나 결코 눈먼 분노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찢어발기고 파괴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한 것처럼 적도 똑같이 분노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스피츠는 적의 돌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는 결코 돌진하지 않았으며 공격을 방어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벅은 크고 하얀 개의 목에 이빨을 깊숙이 박으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그의 손꼽니가
부드러운 살점을 파고들려 할 때마다 스피츠의 송곳니가 반격을 가했다. 송곳니와 송곳니가 부딪히고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벅은 적의 방어를 뚫을 수 없었다. 피가 끓어오른 벅은 스피츠를 사방에서 돌풍처럼 공격했다. 벅은 숨을 헐떡거리는 눈처럼 하얀 놈의 목을 몇 번이나 겨냥했으나 그럴 때마다 놈은 벅을 물어서 따돌렸다. 그러자 벅은 목을 겨냥하는 척 돌진했다가 갑자기 머리를 옆으로 휙 돌려 스피츠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부딪혀 몸으로 그를 넘어뜨리려 했다. 그럴 때마다 스피츠는 몸을 가볍게 날려 피하면서 벅의 어깨를 물어뜯었다. 벅은 숨을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데 스피츠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점점 더 필사적인 격투가 되었다. 주위를 에워싸고 침묵하는 개떼는 침을 삼키며 누가 이기든 싸움이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벅이 점점 숨이 차오르자 스피츠가 공격을 개시했고 벅을 계속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벅이 한 번 넘어지자 개 60마리가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오려 했다. 그러나 벅은 곧 공중에서 몸을 돌려 자세를 회복했고 에워싼 개떼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나 벅에게는 위대한 대장이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었다. 그것은 창의력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도 싸울 수 있었으나 또한 머리로도 싸울 수 있었다. 그는 어깨 충돌 작전을 다시 시도한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눈 속에 파묻듯 납작 수그렸다. 그의 이빨이 스피츠의 왼쪽 앞발에 닿았다. 곧 우두둑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놈은 새 다리로 벅에게
대항하게 되었다. 벅은 3번이나 놈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다시 그 전략을 사용해서 오른쪽 앞발을 부서뜨렸다. 스피츠는 고통과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미친 듯이 사투를 벌였다. 스피츠는 눈을 번들거리며 입맛을 다셨고 은빛 입김을 차디찬 공중으로 신나처럼 올려보내는 고요한 갯대를 보았다. 과거에 비슷한 갯대가 패배한 적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이제 개들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0분) 동안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저희 눈 바라보시고. 먼저 시간은 오후 8시에서 9시 정도이고요. 장소는 눈 덮인 설원입니다. 계절은 겨울이고요. 등장인물은 벅과 스피츠입니다. 먼저 벅은 세인트 버나드와 세퍼드의 혼종으로 판사 밀러의 집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정원사에 의해 납치되어 썰매개가 되어 현재 썰매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스피츠는 이 무리의 대장으로 벅을 경쟁 대장으로 삼은 벅의 라이벌입니다. 먼저 벅이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쫓고 있었는데 스피츠가 무리에서 이탈해서 샛길로 몰래 들어와서 벅이 덮치려는 찰나에 토끼를 먼저 덮쳤습니다. 그러자 벅은 스피츠에게 돌진했고 결국 둘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벅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얀 숲, 달빛, 그리고 전투의 전율 등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벅은 이 장면이 전혀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고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피츠는 현장에서 단련된 투사였습니다. 그는 여러 개들과 싸움을 벌여 자신의 위치를 지켜냈고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벅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 통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결코 눈먼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스피츠는 자신이 벅을 찢어 발기고 파괴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벅도 똑같이 분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피츠는 자신이 적의 돌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먼저 돌진하지 않았고, 자신이 먼저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먼저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버그는 스피츠의 목에 이빨을 깊숙이 박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버그는 몇 번이나 스피츠의 목을 겨냥했지만 그럴 때마다 스피츠는 버그를 물어서 따돌렸습니다. 그러자 버그는 목을 겨냥하는 척 돌진했다가 머리를 획 돌려서 어깨로 그 어깨를 부딪혀 몸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피츠는 몸을 가볍게 날려 피하면서 버그의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피가 끓어오른 버그는 스피츠를 돌풍처럼 공격했습니다. 송곳니와 송곳니가 부딪히고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버그는 스피츠의 방어를 뚫을 수 없었고 스피츠 또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그에게는 대장이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의력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도 싸울 수 있었지만 머리로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 충돌 작전을 다시 시도하는 듯 하다가 몸을 눈 속에 파묻듯 납작 수그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빨이 스피츠의 한쪽 앞발에 닿아 있었습니다. 곧 뼈가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스피츠는 버그를 세 발로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버그는 몇 번이나 스피츠를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다시 그 전략을 사용해서 스피츠의 나머지 앞발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스피츠는 자신이 패배자인 걸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격투를 벌였고 입맛을 다시며 버그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들이 그들에게 점점 좁혀왔고 버그는 스피츠 너머에 있는 그리고 스피츠 양쪽에 있는 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비슷한 개들이 자신과 다른 개가 싸울 때 이렇게 그들의 사이를 좁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피츠가 패배자인 것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스피츠는 마지막으로 돌진했고 버그 또한 돌진했습니다. 이번 돌진에서 그는
스피츠의 어깨를 정면으로 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개들은 점점 더 원을 좁혀왔고 서론의 개들이 한 점으로 좁혀지는 순간 스피츠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승리한 투사, 우월한 원초적 야수는 그 장면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싸움에 감동을 한 벅과 스피츠의 주인인 페루와 프랑수아가 벅을 썰매 개들의 대장으로 세우고 더 이상 벅과 결투를 벌이는 일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썰매 개들의 분위기는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벅은 비록 스피츠가 지기는 했어도 그의 공격은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또한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스피츠를 얕잡아보지 않고 스피츠에게 오히려 존경심을 표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여기까지 진행하고 바로 Q&A로 넘어갔습니다. 10분 정도 질문 던져주세요. 스피츠의 죽은 건 아닌가요? 네, 스피츠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존경을 가질 거라는 말인가요? 네. 둘이 싸움을 한 이유는 그 벅이 그 썰매개들의 대장이 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스피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이라고 말하기는 걔한테 그렇게 하지만 어떤 그런 감정이 뭐 화나는 게 있어서 싸우게 된 건지. 원래 스피츠가 먼저 벅에게 공격을 시도했고 먼저 경계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싸움은 벅이 토끼를 쫓는데 스피츠가 토끼를 먼저 가로채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벅의 목표는 대장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스피츠가 일부러 그 토끼를 가로채므로써 뭔가 싸울 거리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책의 본문에서 스피치는 하얀색의 개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버그의 색깔은 무슨 색인가요? 벅은 살짝 갈색에 가까운 세인트 버나드 종과 셰퍼드 종의 혼혈입니다. 처음에 그 정원사는 네. 벅을 왜 납치했나요? 원래 정원사가 중국식 조박에 빠져 있었는데요. 근데 그가 그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지만 정원사에 받는 월급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결국 벅을 납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납치당한 벅은 처음에 자신의 삶에 잘 적응했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귀한 대접을 받던 존재이기 때문에 막 다뤄지는 것에 대해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이 닥친다면 벅과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항은 해보겠지만 일단은 납치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용기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벅에게 그 납치는 부정적인 세계로의 납치입니까? 아니면 아이러니하게 정말 자기가 가야 할 세계로의 이동으로 보십니까? 저는 벅이
꼭 가야 할 세계로 인한 납치인 것 같습니다. 납치라는 형태가 부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썰매계의 자질이 있는 벅이 가야 할 곳이었네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테레사의 질문을 2차적으로 던져보면 납치가 아닌 에릭이 형섭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공간으로의 유학이라든지 어떤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납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공간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이렇게 벅처럼 한번 투쟁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 투쟁해보고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벅 또한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인지하고 그 공간에서 투쟁하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 거네요. 네, 예. 아까 스피치의 죽음을 커다란 60마리의 썰매기들이 원을 그려서 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그 공간이 줄어드는데 네. 이 세상에 있어서 그런 점으로서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는 다른 물체나 다른 현상을 혹시나 예를 들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개미들이랑 한 곤충이 싸우다 보면 예. 개미들이 그 곤충이 죽고 나면 점점 한 점으로 모여들어서 그렇게 그 곤충을 죽이게 됩니다. 그 곤충의 사체가 사라지면서 점이 되는 거죠. 네, 이 인간도 사체가 사라져서 결국 먼지가 되고 흙이 되고 그다음에 그 거대한 태양도 결국 수명이 닿으면 폭발하다가 피가 난무하다가 사체가 사라지듯이 우리 태양도 결국 하나의 점으로 바뀌어서 작가 잭 런던은 어떤 하나의 생명체라든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사라짐을 그렇게 원해서 점으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지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처음엔 안 죽었나 좀 헷갈렸는데 결국은 네, 죽었다는 그런 뜻을. 보통의 작가라면 이제 죽었다, 사체가 난무했다 라고 했을 텐데 네, 그렇게 어떤 지상에서 잘된 사라졌다 타입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게 보면 되게 수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가 잭 런던에 대해서 알고 계신 상식이나 지식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십시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알고 있는데 이 잭 런던이 이러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을 바탕으로 이 야성의 부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죠? 썰매를 타고 개들이 쓰는 썰매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여행이었다. 작가의 어떤 출신이라든지 직업, 뭐 원래 어떤 태생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계신지? 잭 런던은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네. 출신이나 가정의 분위기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가정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투쟁적이고 도전적이고 불길의 의지를 가져야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잭 런던의 작품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은 그런 삶을 살았던 소년이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목은 왜 야성의 부름일까요? 벅이 처음에는 되게 집에 사는 개같이 되었지만 점점 야성을 깨닫고 점점 이제 적응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야성의 부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단편 소설입니까? 네, 단편 소설입니다. 주변에 어떤 야성의 느낌이 드는 친구나 어떤 동료가 혹시 있습니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레오가 약간 야성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간 어떤 질문과 포인트를 잡는 능력은 되게 뛰어난 사냥꾼의 능력은 있고요. 네, 그래서 가끔 여기 에릭 또래에서도 좀 야성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죠. 네, 사회가 점점 더 젠틀해지고 뭔가 육체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순응한 질서에 움직여야만 생존이 가능한 세상이 돼서 야성을 잃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저런 야성을 가진 친구들이 점점 불리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야성을 가진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진가를 차지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야성이란 자체를 바바리안적인 원시인이라든지 미개인이라는 관점이 아닌 정말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50만 전의 야성을 계속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릭의 야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희 야성은 항상 비행기를 타고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예, 그게 저희 야성입니다. 예, 우리 에릭의 야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진짜 밖을 좋아하고 그런 밖이라면 어디입니까? 저는 해외로 보입니다만 우주입니까? 그 아니면 근처에 있는 숲 같은데 그런 숲이요? 예, 그게 자기의 야성인 거죠. 예, 숲, 예, 미지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생명이 품고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에릭의 야성이 아닌가 싶고. 예. 전에 에릭이 그 유토피아를 도킹한 적 있잖아요. 한국 책. 제가 그거를 듣고 제가 유토피아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들으면서 좋다고 생각을 했고, 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게 되는지, 그러니까 특히 이 야성의 부름 같은 경우 저는 처음 읽어본 책이니까 추천을 받은 건지 본인이 직접 어떻게 정보로 고른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에 브라이언 선생님께서 새로 그 책이 왔다고 추천해 주신 적이 있어서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거기 창의력이 있다고 할까요? 네. 그 창의력은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리더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도요. 네.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그럴 때 창의력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버기 스피츠가 더 우월한 상황에서도 버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스피츠의 두 아빠를 무너뜨리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새로운 방법이 없을 때 새로운 방법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0분 시간 끝났고요. 10분 정도 여담을 또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도 여담을 또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 못하신 분들 궁금하신 점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릭께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해주셔도 됩니다. 거기서 스피츠와 벅 그럼 두 인물이죠. 인물이랑 캐릭터가 가진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일단은 벅은 남을 그다지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산사 밀러의 저택에서도 남들이 다 손내주고 싶어하는 투처와 이사벨이나 걔들을 완전 무시하고 그런 걔였는데 스피츠는 되게 남한테 자주 신경을 쓰는 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벅에게도 되게 신경을 썼고 기장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혼자 가져서 적대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존재와 남의 존재를 굳이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 더 우월하고 그의 생각까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남의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굳이 그런 일을 혼자서 힘들게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신경을 쓰는 진정한 자기주의잖아요. 네. 네. 거기 그 개 주인들에 의해서 이제 리더가 됐잖아요. 네. 그 자리에 대해서 벅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리더가 된 거.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리더가 됐을 때. 아마 일단은 벅은 처음에는 그냥 썰매 끄는 것만을 제 낙으로 즐겼는데 즐겼어요? 네, 좀 즐겼는데 음. 나중에 스피츠를 물리치고 난 후로부터 벅이 스피츠와 대립을 하면서 대장 자리를 노리게 됩니다. 물리는 마음도 있었긴 있었네요. 네. 벅이 납치되기 전에 그 가정집에서 자랄 때 네. 뭔가 동료라던가 함께 그래도 그 조금 좁은 바운더리지만 그 안에서 무리를 이룬 친구들이 있습니까? 개들이 아니라 인간들과 친했습니다. 산사 밀러의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끝까지 읽으셨나요? 네, 끝까지 읽었습니다. 약간 스포죠. 일단은 벅이 대장이 되고요. 아까 창의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벅이 이제 이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물적인 그 감각으로 그런 그 공격하는 그 방법
눈속에 엎드린다거나 그런 어떤 동물적인 선천적인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쟤를 꼭 이겨서 내가 대장이 돼야 되겠다는 그 둘 중에 어떤 게 쪽에 더 많이 갔을까요? 일단은 여기서도 본능적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생각해낸 창의력을 통해서 앞발을 본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벅이 대장 자리를 원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싸움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여서 이제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 같습니다. 복합적이네. 네. 결국 창의력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여유가 있고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아까 벅처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무언가 나의 신체와 내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생각에 완전히 빠질 수 있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인 뉴턴이라든지 오직 생각만 빠질 수 있는 거죠. 문화와 예술도 어느 정도 나라와 사회가 안정화돼야 좋은 예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는 극단적인 전쟁터에서 창의력이 많이 발휘되죠. 내 부와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창의력이 많이 발휘되는 분야가 2차 대전 때 나오는 엄청난 과학기술이 결국 창의력이고, 또 우주에 가기 위한 극한의 환경에서 우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튜브 형태의 음식이 나온다든지 심지어 자기의 소변까지 물로 정화시켜서 다시 써야 되는 극한의 창의력이 나오듯이 벅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해서 고통의 개들이 움직이지 않는 무브먼트를 보임으로써 스피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창의력은 신의 이치에서 인간 세계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움직이는 방향을 평소와 다르게 다른 각도로 해도 그건 바로 창의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창의력을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꼭 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테리토리에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방식으로 걷고 생각하고 차를 운전하고 하는 것도 결국 창의력을 생각하는 거죠. 예. 스피츠도 나름 60마리 정도의 개를 부하라고 해야 될까 거느리고 있던 대장이었잖아요. 네. 우선은 그 벅이라는 존재가 오기 전까지는. 네. 근데 그런 위치에 있던 스피츠인데 스피츠에게는 그런 창의력이 또는 뭔가 주변 환경을 보는 눈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싸움에서 스피츠가 진 거는 단순히 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단은 벅의 창의력이 발휘된 거 자체도 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스피츠는 여태까지 자장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도 현장에서 단련된 투사라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 번의 싸움을 거침으로써 스스로를 단련되고, 그 다음에 왜 싸움이 최고의 연습, 실전이 최고의 연습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벅 스피츠는 그렇게 대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스피츠는 대장의 자리에 오래 있었으니까 새로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으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싸움 기술을 익힐 창의력을 연습할 장이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벅 같은 경우도 싸움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아까 즉 그런 공간으로 초대가 된 거죠. 싸움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여러분들도 내가 창의력을 써야 하는 공간에 이동되면 만약 싸움인 거죠. 그냥 주구장창 계속 반복된 공부를 해서 아까 스피치와 같은 입장에서 계속 쓸데없는 암기와 기계적인 반복적인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창의력이 요구되는 극한의 상황에서 답을 구해야 되고 다른 친구와 다른 답과 방향을 잡아야 되는 공간에 가느냐, 그것도 하나의 운인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냐 나쁘냐는 결과에 따라 가는 거죠. 만약에 벅이 죽었으면 나쁜 운이었던 거고, 벅이 이겼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공간의 이동은 좋은 운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운은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기 레오도 한번 한마디 또 해주시죠.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한 자에 대한 예의죠.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좋았던 점 칭찬을 해줘도 좋고요. 예. 네. 질문이 아니더라도 꼭. 스피치의 주인은 이름이 뭔지 알고 계세요? 스피츠는
어디서 왔는지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주인은 프랑스와 페루입니다. 그 썰매 주인들인 거예요. 네, 그죠. 이 썰매 개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썰매 개들의 목적은 주인이 원하는 지점까지 달려야 하는 그들의 목적이라는 보다는 주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냥 경주용입니까? 아니면 무슨 배달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툰드라 지역에 사는 그냥 생존을 위한 이동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단은 여기서는 배달을 하는 어디까지 뭘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고요. 상당히 상업적이니까 목표 지향적이고 상당히 빨리 혹독한 환경이네요. 배달을 위해서는 빨라야 되고 쉬지 않아야 되니까 썰매기들에 있어서는 뭔가 되게 기계적인 무브먼트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네요. 네. 갑자기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 세인트 존스 컬리지 하면서 거기서는 뭐 강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튜터라고 하나요? 멘토라고 했나요? 교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2명이 들어간다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항상 제시하고. 그리고 가운데 앉지 않죠. 그 구석에 앉죠. 네. 거기 교수들은. 네. 근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교수들에게도 서로 또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게 해주는. 근데 스피츠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에릭의 연상독백은 아까 딱 듣는 순간 이 연상독백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거나 얘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가족밖에 없다. 가족은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서 그 세 부류 이상에서 이 연상독백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눈을 감고 아까 우리 외할머니께서도 잘 들으시던데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스토리텔링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그 문어체의 말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대한 한국어 북토킹 했는데 저렇게까지 원본 그대로의 좋은 단어를 갖다 쓰지 못했는데 조금은 창피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평소에 구어체를 가지고 읽어먹었는데 그런 문어체를 갖다 쓴 거는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 이제 스토리텔링 할 때의 어떤 말투는 연상독백보다는 조금 더 회화체답게 구성해서 듣는 청중들에게 조금은 다른 분위기의 어떤 그런 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을 잘해서 맨 막판에 드디어 이제 좀 책 이외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거. 왜냐면 처음에 한식을 먹다가 그 다음 디저트가 나오는 그런 식단까지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요즘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수차 얘기합니다만 제가 외부인에게 1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오롯이 저의 컨텐츠를 남에게 설명한 첫 기회는 28살 브라질에서 해외 영업사원으로 했을 때였다. 즉 28살, 28년이 지나서 1시간을 오롯이 남에게 발표하는 시간의 기회를 처 가졌는데 에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이렇게 고전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 타인에게 1시간의 작은 강의를 했다는 것은 저보다 무려 17년 가까이 인생을 빨리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럽고 존경스럽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남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20대 초중반에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지 않을까. 리더는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대장이고 진짜 리더는 남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겠다는 게 진짜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서는 우리 형섭이가 리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엄마로서가 아니고 멤버로서 우리 테레사가 한마디 해주시죠. 어땠는지요? 야성의 초대에 감사하고요. 네, 눈밭에서의 싸움이 귀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누군가와 싸울 때 생각이 굳게 마련인데 창의력을 발휘하는 법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교수님이 말하신 리더 같은 청년으로 자라게 기원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피아나 이렇게 유심히 듣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일단 저도 그 연상독백 처음 들어봤는데 LED 하는 거를 뭐지? 그 하얀 그 서원에서 이렇게 피 튀기고 막 그런 장면이 딱 떠올라가지고 되게 좋았고 이런 창의성 이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뭔가 기존에 있는 거를 비트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되게 들으면서 공감 많이 되고 도움된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머릿속에 여운이 남아있어요. 지금 스토리의 여운이, 공간의 여운이 남아있는 거고 결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리더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미래의 리더는 스토리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스토리가 있느냐, 이 사람이 스토리가 있느냐의 싸움이 들어가는데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 밑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결국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과 기승전결이 참 내가 따라가고 싶고 저 사람을 존경하고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라는 그 스토리인 거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돈이 얼마 그게 아니고 스토리. 왜냐면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순간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누가 한마디 해주셨습니까? 캐시 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에릭이 북토킹하는 거 자체를 처음 듣긴 했거든요. 근데 전에 유튜브로는 몇 번 봤어요. 이게 올린 거 이제 보러 카톡 오니까 봤는데 오늘 연상독백도 진짜 좋았는데 저는 스토리텔링이 진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책에 있는 단어를 다 그렇게 외우듯이 해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냥 읽었던 거를 내가 한 번 더 말을 하는 느낌으로 그냥 했었는데 듣고 되게 완성 많이 했어요. 난 이번에 영어 북듣기 하는 것도 아이릭을 보고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책이 이제 원서가 이제 같이 있고 있잖아요. 네, 저 Call of the Wild. 아마 저렇게까지 그 공간을 다 파악한 우리 에릭은 영어 책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단어나 문법 조각을 외워서 그 책에 접근하는 게 아닌 이미 내 머릿속에는 그 히말라야에 있는 K2라고 하는 산의 모든 그 공간이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원서를 읽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네, 이미 그 전면이 바로 들어가서 저도 지금 이제 겨우 이 길을 찾았는데 15년 동안 이렇게까지 이해한 사람이 결국 영어도 잘한다. 네, 그래서 아마 원서도 읽고 있잖아요. 아마 옛날과 다르게 훨씬 이해력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마디 다 해주셔야죠. 조씨는 어땠는지요? 저는 연상독백은 항상 멤버들에게 제가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멤버가 항상 에릭이었습니다. 성인들에게도 그렇고 주니어 멤버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오늘 또 다 같이 에릭께서 또 렉처를 준비해 오셔서 연상독백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와서 어린 레오에게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성인 멤버들에게도 좋은 샘플을 보여주지 않았나, 연상독백의 좋은 샘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게 혹시 책을 안 기여온 게 아닌가, 연상독백 그 파트를. 그 정도로 거기 나오는 문어체를 다, 거기 나온 단어, 표현들을 그대로 자기화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에릭이 정말 이 책에 빠져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암기하지 않은 척하기. 네. 거기 더 단계로 암기하지 않은 척하는 그런 센스까지 보면 다 좋은 거지. 왜냐 학자들은 현자들은 다 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신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창의력인 거야. 알겠지? 그 컨비네이션 싸움인 거야. 우린 가드가 아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싸움. 가장 창의력이 좋으신 우리 사진을 찍으시는 사진 작가이신 외할아버님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뭐 내용 자체를 뭐 이게 깊이 파고든 건 아니고 우선 이 독서법에 대해서 참 이 훌륭한 스타디 그룹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그 효과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번은 형사들의 엄마가 학교에 담임선생을 만나서 애들한테 이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애들 앞에서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여기서 공부한 독서법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얘기해주면서 애들이 진짜 처음에 난 앉았을 때 천천히 하잖아요. 보통 할 때 막 읽는데 하는 그 자체가 그 애들 요즘에 급히 나가는 애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애들로 하여금 그 새로운 그 독서법을 한번 그 보여주는 거. 어?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잘 왔다 생각을 합니다. 형섭이 오늘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할머니는 이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고 여기 맨날 북클럽 가는데 도대체 가서 뭐 하는 거지? 영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뭔가 좀 특색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와서 보고 할머니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것도 책 내용은 오늘도 책을 참 선정을 잘한 것 같은데 그 동물의 세계에서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인간들도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조금은 배울 수 있는 그 동물의 세계라고 무시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는 오늘 저 그 싸움에서 또 그 극한 상황에서 또 창의력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작가가 참 단어를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를 잘 읽어서 해줬고 그래서 형섭이한테 오늘 할머니는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그럼 여기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할머니의 어떤 DNA나 그런 지식에 대한 생각과 깊이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내려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말로요. 네, 이런 분들 안 계십니다. 진심으로. 마지막 여담은 야성의 보름의 작가 잭 런던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1906년에 한국에 와서 저 작품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네.